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팀인 FC 바르셀로나에는 리오넬 메시라는 걸출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개인기는 축구의 전설 펠레를 능가하는 것은 물론 매 경기 축구사를 새로 쓴다는 평까지 듣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는 메시 말고도 수아레스나 네이마르 등 당대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가 강한 것은 이들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메시가 부상으로 결장할 때도 바르셀로나가 이긴 적이 있고, 메시나 수아레스 그리고 네이마르가 열심히 뛰었건만 진 경기도 수두룩합니다. 개인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기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무현만큼 걸출한 개인기를 가졌던 정치인도 드물 겁니다. 그는 정치에 입문한 지 불과 14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노무현 같은 인물의 출연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드라마틱한 개인기와 역량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일은 드물 거라는 얘기입니다. 메시나 노무현은 1, 2년 또는 2, 3년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정년의 쇄신위원회는 사람을 바꾸는 것 못지않게 정체성을 뚜렷하게 만드는 정책과 질이 멸렬해진 조직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 같은 선수가 결장해도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메시 같은 선수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그가 언제까지나 현역으로 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오늘부터 김효진 PD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승조 아나운서께서 뉴스 브리핑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승조입니다. 굉장히 잘생기셨군요. 목소리. 6일에서 7일 정도 네.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또 음악 프로그램을 할 때도 그 하늘이 준 나긋나긋하고 차분한 목소리는 참 부러웠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얼굴까지 잘생겨서 세상은 대단히 불공평하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겠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네, 다른 업무도 많지만 우리 새로 들어온 이정일 PD와 이정일 PD를 돕는다는 선배의 입장에서 그리고 좀 적응이 될 때까지 정승조 아나운서께서 맡아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방미 미국 가는 거 전격 연기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좀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도 아직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 방미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 측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날 오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연락을 취해서 국내 사정에 따라 방미 연기 의사를 전달하고 미 측이 동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한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사정을 이해하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만큼 앞으로 방미 일정을 조속히 잡으면 그만큼 한미 동맹이 더 공고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지난달 기자간담회 때도 북핵 이런 문제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예. 그 얘기 조금 더 챙겨볼까요? 예. 이와 함께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한미 간의 논의가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북핵 북한의 정세와 도발 가능성, 우리의 대응 태세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달성하는 문제 등 여러 협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외교 분야의 그 전문가는 대통령은 국민 정서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에 대한 강단 있는 대처가 시급한데 그런 점에서 방미 연기는 아쉬운 판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시각도 있군요. 예. 강단 있는 대처가 시급하다. 자, 요즘 최대의 뉴스이자 현안이고 이번 주에 고비를 맞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역시 또 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오늘 메르스 상황 좀 알아보죠. 어제보다 확진 환자도 늘어나고 격리자도 또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첫 메르스 임신부 환자가 발생하는 등 메르스 확진 환자가 12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격리자 역시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122명으로 늘면서 이들이 감염됐거나 거쳐간 병원도 전국 55개 의료기관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5명은 여전히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로 확인된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경남의 창원 게스케이병원, 또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 병원, 전북 전주 예수병원, 강원 속초 진영의원 등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새로 확인된 환자 14명 가운데 5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서 이들의 동선이 확인될 경우에 관련 의료기관의 수는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5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 예. 그나저나 격리자가 지금 4,000명에 육박하는데 그렇습니다. 만약 이 숫자가 5,000을 넘어가면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 뭐랄까요? 저항감 이런 게 상당할 텐데 말이죠. 예, 메르스로 방역 당국에 격리된 사람 오늘 오전 기준입니다. 3,80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하루 새 366명이 늘어난 것인데요. 전날 530명이 늘었던 것에 비해서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사망자는 추가되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한편 109번째 환자는 국내 첫 메르스 임신부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담당 교수는 근육통이 있는 상태에서 호흡기 증상은 없고 엑스레이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라면서 경미하게 메르스가 진행하다가 다음 주 중 음성이 되면 정상 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폐렴 등이 진행하는 양상이 확인되면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한 후에 항바이러스제 치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3년 전인 지난 2012년 메르스가 첫 보고된 이후로 임산부가 메르스에 감염 확인이 된 건 이번이 첫 케이스라고 하죠. 예. 그래서 국내외 의료진, 의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모쪼록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고 새 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뉴스 보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끝났는데 임명 동의안, 이제 이걸 채택하느냐를 두고 또 한번 여야 힘 겨루기가 벌어지겠죠. 예. 평탄하지 않아 보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여야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12일을 임명동의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에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새정치민주연합 임명 절차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지만은 일각에서는 야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선에서 절차 진행 자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가 된 상황이니까 네. 결론이 어찌 될지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내일까지 야당을 상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최대한 설득해보겠다면서 만약 안 되면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고요. 특히 회의에 앞서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는 야당이 협의해주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직권 상정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네. 직권 상정의 단독 처리도 시사했다. 예. 기필코 그리고 빨리 황교안 후보자를 총리로 인준 통과시키겠다, 이건데 야당 물론 넉넉지 않겠죠.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를 열 경우에 표결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순순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또는 보이콧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네. 여당으로서는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에 국회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여야의 물밑 협상이 완전히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메르스 사태 와중에 국정 발목 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서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의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 채택 여부는 부적격으로라도 채택한다는 것과 아예 채택 거부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는 매우 다르죠. 예. 자, 조금 전에 얘기도 나왔는데 국회법 개정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정연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하루 만에 입장을 좀 바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의와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것과 관련해서 정 의장의 중재 노력은 국회 기능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귀중한 것이라 쉽사리 무시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 의장과 회동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서 청와대가 국회의장의 노력을 짓밟아버린 데에 대해 유감이며 더 이상 청와대의 허락을 받고 하는 입법권 행사는 불가하다면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네. 어제 중재안 거부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여당의 반대로 제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등을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회의장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중재 노력을 존중하고 국회를 지키려는 노력을 우리도 잘 협조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만에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배경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태도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통해서 헌법적 가치를 살려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에 대해 공감을 하고 같이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데 새누리당이 끝내 거부할 경우 자동 폐기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 지금 이런 상황이 최악의 경우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국회의장의 권위를 존중해 주면서 정치적 변화수를 노리는 그런 좀 고육책이랄까, 빡빡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군요. 그렇지만 이것은 며칠 지금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네요. 새정년 혁신위원회 인선을 두고 당 내부에서 논란이 좀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주류 인사들은 오늘 혁신위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나 범친노 인사들로만 구성이 됐다면서 중도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큰 혁신 과제가 문 대표 사퇴와 친노 계파 해체인데 이 혁신위가 그런 결정을 할지 회의적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계파와 무관하게 인선했다는 김상곤 위원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의 뜻이 많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호남 물갈이론을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친노 운동권은 호남을 항상 때리고 구세력으로 몰아간다면서 육참골단이라는 어려운 단어까지 썼는데 당에 가장 썩고 골마 터진 부분은 친노 패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혁신위가 정체성과 투쟁성을 활동 원칙으로 삼는 등 진보 노선을 뚜렷이한 것을 두고도 중도파는 물론 문 대표의 유능한 경제정당 모토와도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중도파의 한 의원은 김 위원장 등 강단좌파 혁신위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면서 영국 노동당도 중도 공략을 실패해 총선을 그르쳤는데 더 좌클릭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날이 조용하거나 순탄할 것 같지는 않군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4시 48분 25초입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죠. 바보 은주님, 국회의 거센 추궁에 국가 책임론 내세워서 평택 성모병원 집단 발병 사실 몰랐다. 삼성 서울병원은 잘못한 것 없다. 역시 참 배짱이 두둑하다. 삼성공화국 답네요. 이러셨네요. 정말 무책임한 얘기네요. 국가 책임론을 내세우면서 완전히 무책임한 답변을 했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연기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견해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안 가더라도 꼭 메르스 관련해서 똑부러지게 하는 게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이런 견해도 있고요. 정승조 아나운서의 뉴스 브리핑 일시 투입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견해들 많이 주셨고요. 네, 왕싸가지님, 진주에 계시는 조합원분이시죠. 우리 동네 진주문고의 폐기. 이 진주문고가 지난번에 두 차례가량,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명박 회고록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홍준표 무상급식 폐지 사건 터졌을 때도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곳
진주문고가 진주에서 제일 큰가 봐요. 요즘 웬만한 지방 도시에 가면 다 교보문고가 하나씩 있는데 교보문고가 울고 간 도시가 한두 군데 있죠. 대표적인 게 전주인데 진주도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번에 세월호 관련 책을 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교보문고가 장악하지 못한 도시 또는 아예 없는 도시가 몇 군데 있더군요. 그래서 지역 서점 살리는 것, 이것은 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그 지역 문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제가 뭐 교보문고를 없애자 이렇게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공룡화 되어버려서 다 잡아먹는 그런 것은 좋지 않죠. 뭐 교보도 제 기능을 하고 그 각 도시에 오래된 명망 있고 전통 있는 그런 서점들도 죽지 않을 수 있어야 문화 국가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첫걸음이 아닐까 싶고, 동네 서점, 지역 서점은 그런 점에서 어느 한 사람의 그냥 소규모 영업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 생각, 평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분 집중해야죠. 왜 진주문고의 폐기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경남 도지사에게 권하는 책, 이건 그때 그 무상급식, 그 다음에 진주의료원 폐기한 거, 그 관련인 것 같고요. 판단은 당신의 몫이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그랬군요. 진주문고 미국 여행 도서전. 네. 그러니까 MB하고 홍준표 그거는 이제 여전히 있는데, 또 하나, 아주 이분 발이 빨라요. 진주문고의 이 전략기획팀장인가? 뭐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아몰랑 미국 갈 거야. 대통령의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곳. 미국, 넌 어디까지 가보았니? 이게 뭐 항공사의 광고 헤드라인 카피죠. 진주문고 미국 여행 도서전의 핵심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나라가 파탄나도 미국 여행이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우리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낙타를 섭취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몰랑. 이거는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청와대 발언록 번역기에 입력을 해야만이 해독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낙타를 섭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몰랑, 미국 여행, 낙타고기, 메르스, 이게 국가냐, 서점하면 진주문고. 뭐 이런 댓글인가요, 이게? 네. 순발력과 이 풍자력, 문장력이 대단하군요. 미국 여행 도서전의 핵심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거기까지밖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주문고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네요. 무슨 약국하고 나뚜루 아이스크림 가게 사이에 있는데 외관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곳은 아니다 싶고, 내 마음의 책방이라는 작게 달린 간판 글씨도 인상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왕싸가지님. 이강윤이가 쓴 멈춰버린 시간 2014-0426도 있는지 한번 봐주시죠. 물잡이님, 인사청문회를 보고 문득 적폐란 보이지 않는 곳에 눌러붙은 무슨 딱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게 뭔 악취야 라며 코를 막는데 정작 자신은 사람 냄새가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심지어 저는 방귀 꾀나 뀌는 놈인가 보다 하며 들러붙는 놈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적폐란 보이지 않는 곳에 눌러붙은 무슨 딱지 같다. 그렇군요. 사기꾼 같은 사람을 총리로 인준해달라니 참 새누리당과 청와대, 그러면서 분노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KBM 3452님. 바닷속 칡뿌리님도 대통령 방미 연기에 대해서 또 아주 통렬한 말을 하나 남기셨고요. 오늘 한겨레 만평에서 보신 그림 하나 올려주셨네요. 메르스 주범 100골 변사체로 발견, 방미 연기한 대통령의 총력 대응, 메르스 종결 국면, 이러면서
풀밭에 누워있는 낙타 그림과 함께 진짜 낙타가 이번에는 내가 뒤집었으나 이러면서 뚱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순천 어디 과수원에서 발견된 유병언 씨라고 주장되어진 백골 사체 시신 그것을 지금 풍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가의 상상력이란 건 참 대단합니다. 두 가지를 탁 묶어서 하나로 응축해내는 능력 대단합니다. 이 한겨레 만평 이 장봉군 화백은 저도 같은 신문사에서 이 장화백이 한겨레로 가기 전에 저와 같은 신문사에서 한 4년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정치부 있다가 문화부로 막 와서 한 3년 반을 있었는데 이 장화백 자리가 문화부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정말로 의자를 한 40cm 정도 이렇게 가까이서 일을 해봤는데 참 말수가 적고 늘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뭐 뜬금없이 한마디씩 뭐라 그러죠?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듯이 뭐 하나씩 묻는데 대답하고 나서 그날 신문을 보면 그래서 아까 그걸 물었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고 은근히 소주도 좋아하고 그런 제 이번에 책을 낼 때도 자신의 작품을 약 20여 점을 흔쾌히 사용하라고 허락해준 그런데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이런 상상력, 말랑말랑한 상상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초등학교부터 들어가면은 그 총명해 보이던 애들이 갑자기 좀 균질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쯤 가면은 학원이나 사교육 없으면 이제 혼자 공부하는 법을 모르는 범죄, 둔재들로 바뀌어져 버려 있곤 하죠. KBM3452님 정부와 새누리당이 황교안 인준을 메르스와 연계해서 부재 중인 총리를 인준해달라고 하는데 이종걸 새정년 원내대표가 부적격자를 인준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새정년 원내대표가 야무지니까 야성이 살아나는군요. 쓰레기를 총리로 추천한 인간들이 애시당초 잘못된 거죠. 이러셨고요. 봄의 범. 이 범이 타이거 그 범입니까? 이강윤 형님과 페이스북 친구가 된 봄범입니다. 잘 듣고 자주 댓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형 동생 가려봤던가요, 봄범님? 반갑습니다. 소소님. 오늘 이강윤 앵커의 오프닝 말씀은 전국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조합의 이야기인 것도 같아서 참 무겁게 들렸습니다. 이강윤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란 호칭은 제가 좀 과분하고요. 황송하고요. 저는 뭐 전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합의 이야기로 들리셨습니까? 어느 점이 그렇게 이미지가 매칭이 됐을까요? 네. 조합이 이렇게 어느 특정인들의 인맥 또는 지극한 팬덤, 이른바 빠 이런 식으로 막 4분 오열되어 있는 것은 정말 건강하지 못하죠. 조합 게시판이 토론 공간 또는 소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되다시피 하고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이 이사가 쓴 글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입에 담기 어려운 상상도 못할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언어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진보 언론, 대한 언론, 독립 언론을 표방하고자 모여서 만든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께서 그런 폭력적 언사를 쓰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끌어오르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설령 분노까지 느껴진다 하더라도 언어폭력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합 게시판은
여러 사람이 와서 참여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몇몇 사람이 장악하다시피 해서 그러니까 이지매와 왕따처럼 무슨 그런 현상이 벌어지곤 하니까 아예 상당수 많은 분들은 아예 그냥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리거나 한숨 쉬고 절망하시는 건 아닌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이 무엇을 장악해버린다는 것은 민주의 질식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조합의 유일한 소통 공간인 게시판이 정상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릴 예정은 전혀 없었는데 소소님의 방금 조합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무겁게 들렸다. 이 규절이 무엇을 뜻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한 말씀 올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탱탱인디고님, 이강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합에 여러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성스럽게 손수 케이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 행사의 의미를 돋보이게 해주신 그분 맞으시죠? 닉네임 안 바꾸셨다면요. 제가 그때 책을 냈을 때도 4.16 그 세월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형상화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동해서 저 아까운 걸 어떻게 먹나 그리고 사진 찍어놨는데 매번 그저 염치 없게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변현주 사랑현님, 김무성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쭉 모아놓으셨네요. 2003년 9월 3일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다 이랬고요. 2005년 8월 19일 노무현 대통령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 2012년 11월 21일 부정을 감추기 위해 자살하지 않았느냐. 노 대통령 관련 발언들을 따로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바꿔요. 한두 개만 더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님의 프로 정신을 정치인들은 배워야 한다. 이렇게 쓰는데 아마 제 오프닝 관련해서 해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소풍이 연기되었다. 청라에서님께서는 네. 소풍이 아닌데 끝내 이 길이란님? 우리 지원이 갑자기 정승조 아나운서란 말에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낮에 제가 이강윤의 오늘 들으면 찍소리 안 하고 딴짓 하거든요. 듣고 있는 줄 몰랐는데 오늘 보니 같이 듣고 있었네요. 지원이가 되게 자녀분 이름인가 보죠? 몇 살쯤 됐는데 이럴까요? 나이도 써주시지. 그러니까 정승조 아나운서 때문에 막 신이 나서 그렇다는 얘기군요. 제가 말할 때는 그냥 들은 둥 마는 둥 뭐 이강윤이 뭐라고 이강윤은 알지도 못하겠지 지원이는. 예, 여기까지 보고 조금 이따 다시 챙기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들으실 시간이십니다. 오진근 헤어룸 자산 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예상은 했습니다만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전격 인하했네요. 또 한 번 사상 최저가 경신된 건데, 네. 네, 오늘 오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1.75%에서 1.50%로 내렸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의 2009년 2월 2.0%보다 0.5%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사상 최저인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작년 8월, 10월, 올해 3월, 그리고 이번에 6월에 인하함으로써
10개월 만에 2.5%에서 1.5%로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최경환 부총리는 LTV를 70%, DTI를 60%로 상향해서 가계부채를 다소 확대하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 배경, 수출 부진, 그리고 메르스 영향에 따른 내수 부진, 대개 이렇게들 정리를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1,100조 원의 가계부채보다는 최근에 가장 핫 이슈인 메르스 때문에 인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주열 총재에 따르면 올 2분기가 경기 회복세의 확산 또는 부진에 판가름하는 분기점으로 판단했는데 5월의 지표가 소비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부진한 양상을 보였고 그 4월 달에도 GDP 성장률을 3.1%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그 내수를 나타내는 그 카드 소비액을 보면 네. 4월 달에 15% 증가했는데 5월 달에는 7%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도 5월 달에 11% 감소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메르스로 인해서 국내 입국하려는 그 관광객들 10만 명 이상 입국을 취소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줄어들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침체를 막으려는 확실한 의지를 시장에 천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카드 사용이 반토막이 났군요. 4월 달에 비해서 5월 달이. 네, 6월 달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금리 인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가계부채가 늘어나거나 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일부 자본 유출도 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지금 미화 보유고,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4월과 5월에 보면 8조 7천억 원, 또한 10조 원 이렇게 그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그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또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는 한미 양국 간 금리 차가 좁혀지고 자본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긴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하로 이자 수입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분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당연히 어려워질 것이고 또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들은 금리 인하의 혜택을 매번 그렇지만 잘 못 누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의 효과를 보면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현재 은행의 예금 상품 대표적인 금리가 1.5%에서 1.6%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서민들도 금리 인하에 따른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데, 네. 그러한 이유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35% 정도. 네. 반면에 혜택을 보는 층은 은행 대출자들인데 코픽스라고 있는데 코픽스가 1.78%로 최저를 경신하고 있고 가계부채의 8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2.9에서 3.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더 내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1,100조 원의 가계부채가 1%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연간으로는 1년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한 11조 원 정도 이자가 경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금리 인하로 같은 금융권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고요? 증권사나 은행보험. 왜 그렇습니까? 네, 증권사는 보유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금리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있고 또 주가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예. 반면에 은행이나 보험들은 굉장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은행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이자 역마진이 심화될 수 있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갈 경우에 은행권의 단기 순이익은
3천억 원 정도 감소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보험업계도 그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역마진이 더욱 심화될 걸로 걱정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작년에도 보면은 그 보험료로 받은 평균 금리가 4.8%인데 운용자산 이익률은 4.4%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4%의 그 역마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좀 손실을 봤는데요. 또한 그 1990년대 말에 5에서 10% 고정금리 확정형 상품을 140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140조 원 가운데 70%인 약 100조 원 정도를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역마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보험가입자들은 중도해약 환급금, 만기 환급금도 내려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항상 뭐 음영, 빛과 그림자는 있게 마련이고 1.5%면 단군 이래 초저금리, 가장 낮은 금리 아닙니까? 네, 우리가 뭐 일본 뭐 1% 금리 그래서 그 상상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장이 금융시장이 돌아가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맞고 있는 거고 만약에 싸늘하게 얼어붙거나 메르스가 좀 더 길어져 가지고 내수가 아주 긴 터널에 잠기면은 또 한 번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초저금리 시대에도 신용 등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가 넘는 고금리를 물어가면서까지 대출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커지죠? 네,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인 우량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금리가 3%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10등급인 분들은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25%에서 35%의 그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양극화가 심하고요. 그 은행권에 보면 국민은행이 3.2%, 신한은행이 3.65%, 가장 높은 하나은행이 4.3%로 개인 신용 대출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저축은행 이용하는 서민들은 그 대부분 25%에서 35% 고금리 대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문제군요.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까, 이건? 그 정부에서 5%에서 10% 대출이나 10%에서 20% 중간층 대출을 여러 금융기관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햇살론 보금자리론 저 4대강에 갖다 버린 돈 1년 유지보수비만 8천억 원, 내년부터는 그것도 좀 더 늘어나서 1조 원 가까이 된다는데, 이런 거를 서민들 긴급, 구제금융이나, 좀 이렇게 쓰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참 안타깝군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오히려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없는 사람은 이 초저금리 시대에도 25%에서 30% 살인적인 이런 금리로 돈을 빌어 쓸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에서 중간 대출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본주의의 속성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듣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삼성그룹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처음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었던가요? 합병한다는 데가? 네. 그 합병 발표 나오고 그래서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 씨한테 뭐가 잘 넘어가는구나 이랬는데 봤는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짧은 시간 안에 지분을 늘려가지고 7% 넘더니 법원에 송사도 걸고 재판도 걸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불투명해지고 복잡해지는 양상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주식시장 마친 후에 삼성물산이 자사주 5.76%를 KCC에 7천억 원에 넘겼습니다. KCC라면은 정주영 씨 동생이 하는 그 회사 말입니까? 예, 건축자재. 네네네. 농구팀도 운영하고 했던 그 KCC. 예. 아, 거기다 블록딜로 팔았던 모양이군요. 예, 이 회사가 재밌는 게 제일모직 삼성 에버랜드 10.2%를 가지고 있고 KCC가. 이번에 그래서 그 규모가 2조 5천억이나 되고 이번에 또 7천억 원 들여서 삼성물산 5.76%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결권이 자사주면 없다가 의결권이 되살아나서 삼성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네. 엘리엇 매니지먼트에서 오늘 법원에 송사를 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다. 왜냐하면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 나쁘게 말하면 경영진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긴급히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상당히 엄하게 다스리는 법인데, 배임. 그나저나, 그럼 삼성 측과 KCC는 말하자면 우호 관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종의 전략적 제휴, 네. 경영권 성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범현대가 사이에 또 이런 자본 혼용,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렇게 돈도 섞이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나저나, 엘리엇처럼 이런 합병 반대 움직임들, 엘리엇 매니지먼트 말고도 좀 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삼성물산의 주주 권익을 침해 당했다면서, 개미들이 67만 주를 모아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사에, 위임하기로 했고요. 네. 예, 그 외에도, 지금 주주이익 침해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삼성물산이 지배구조 문제에서 벗어나 독립된 위치에 있었다면 주가가 과소평가된 시점에서 그런 비율로 1대 0.3으로 합병 결정을 하였겠나고 반문했고, 주총안건 분석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전날 국내 자산운용사 8곳에 삼성물산의 일반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합병 반대를 공고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 PBR이 1배 전후를 하더라도 삼성물산의 PBR이 역사적 최저점에서 합병 비율이 선정된 것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모직이 삼성전자 0.5%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1조 원이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4%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8조 원입니다. 네. 근데 합병 비율이 1대 0.35고 주가로만 계산해서 1대 0.35인데 이게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합병시키려고 하던 거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렇게 되면?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지만은, 표 대결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만약 표 대결로 가면? 삼성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합니다만은. 네. 예. 이래도? 삼성이 14%인가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삼성이 14%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10%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34%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작정을 하고 엘리엇 매니지먼트 쪽에 몰아주면은 삼성이 지겠네요. 여보세요? 예, 외국인 주주들이 34%가, 네. 엘리엇 매니지먼트 7% 사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건 앞으로 좀 유심히 지켜봐야겠네요. 그나저나 삼성 승계하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아무튼 경제 민주화 관점에서는 합병하는 게 옳습니까? 합병 좌절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것만 물어보십시다. 경제 민주화 관점에서는 삼성물산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 비율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 나오고 막 그러면 어렵고 복잡하니까 딱 핵심만 그냥 어떠냐라고 좀 약간 무식한 질문이지만 이런 게 낫을 때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삼성 재벌의 힘이 워낙 막강하지만 국제 자본 시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뭘 물어도 척척 대답하는 우리 오진근 대표. 시간 좀 되면은 다시 스튜디오로 와주세요. 얼굴 보고 할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한번 보죠. 중국의 5위 보험사인 안방보험이라고 읽어야겠죠. 근데 안방보험이 우리나라 동양생명을 인수해서 중국 금융업체가 한국에 첫 진출했다고요? 네, 금융위원회 10일 정례회의에서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주식 6,800만 주, 지분 63%를 취득하도록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안방보험은 지난 2월 보고펀드와 동양생명 경영권을 1조 650억 원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중국 안방보험의 국내 금융사 인수 시대는 두 번째인데 실패로 끝났지만 지난해 우리 금융 인수전에 뛰어든 경험도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안방보험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설립되었는데 동서평의 외손녀 사위 우샤오 후이가 그 회장으로 있고 지금은 자산이 7천억 위안 120조 원입니다. 그래서 국내 2위인 하나생명, 교보생명의 90조 원보다 한 1.3배 정도 큰 회사고 중국 5위권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파리의 민생은행도 인수하는 등 상당히 활발한 M&A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다가 이거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 부분의 상당 섹터를 장악하거나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예, 당장 우리은행, 대우증권, 그리고 KDB생명, ING생명 등 그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상륙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뉴스 브리핑의 오진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와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정부에 보내는 거 좀 상황을 보자는 얘기인가요? 하루 더 미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그 개정국회법을 이제 정부로 이송하는 날짜가 원래 이제 지난주 금요일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이 나왔다가 아니면 조금 늦춰져서 뭐 이번 주 초가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네. 정의와 의장이 당청 간에 뭐 충분히 좀 교감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12일로 그러니까 오늘로 미뤘었죠. 예, 예. 사실 그동안에 이제 정의와 의장이 낸 중재안은 이 청와대가 이제 극도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이
표현들 중에서 이제 일부를 바꾸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이 강제성을 띠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그런 문구들, 단어들을 좀 일부 조정하는 그런 쪽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이제 특별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겉으로는 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가 정면 충돌하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번질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워낙 이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을 좀 검토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여야 간의 물밑 협상이 좀 진행이 돼 왔다는 게 이제 양측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네. 그런데 지난 9일 밤 10일 새벽 사이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졌냐면 절대 논의 못한다. 1.1획도 고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입장이 아주 또 완강하게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요, 참 들어보면 되게 황당한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그날 밤에 9일 밤 10일 새벽 사이에 그렇게 기류가 이 강경 쪽으로 급선회한 이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 청와대가 새누리당 출입 기자들 일부에게 청와대 의견이 이런 거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받아보질 못했는데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런 중재안을 내서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청와대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정국회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던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왜 이렇게 빡빡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여당이 사실 좀 입지가 굉장히 좀 애매해져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유보적과 그런 좀 유연한 그렇죠, 유연한 자세를 취했는데, 아니 청와대가 또다시 저렇게 나오는 건 결국 야당을 바보 만드는 짓이다. 굴복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기류가 퍼지면서 야당이 또 강경하게 돌아선 겁니다. 성질 날만 하겠네요, 그거. 그러니까 5월 6일 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던 거, 그리고 6월 8일, 9일 사이, 5월 28일, 29일 사이에 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또 한 번 요동쳤던 것, 이런 과정들에서 보면 결국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고리들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데 청와대가 그때마다 결정적인 한 방식을 날리면서 사실 상황이 어그러져 왔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야당에서 이번에도 조금 한 발 양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하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하고 양측이 의견을 나누면서 결국 내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쨌든 국회의장이 중재 노력을 한 것인 만큼 그것은 최소한 존중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 최고위원회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정의화 의장 쪽에 의견을 전달했고요. 이걸로 해서 지난 본회의 때 처리됐던 법안들 중에 58건만 오늘 지금 이제 정부로 보냈고 정부로 이송을 했고요. 이 개정국회법은 일단 하루 미뤄두는 걸로 지금 잠정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부로 보내서 확정 공포되기도 전에 재수정안을 낼 가능성도 꽤 커지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말씀하세요.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지금 개정국회법
입법,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이제 통과됐던 그 법안을 네. 실제로 손 봐서 넘길 건지 예. 아니면 그 여당이 지금 사실 새누리당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강제성이 없다는 그 확약을 최소한의 동의를 지금 야당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지금 목표인데 예. 그 부분에서 좀 정치적인 절충점을 찾는 쪽으로 야당이 한 발 양보할지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갈지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까지 미루면서 예. 이 메르스에 총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사실 여의도 정치권 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연기 그 직접적인 결과는 예. 메르스를 좀 이렇게 초기 잘 대응 못하고. 그 진화해서 어쨌든 고비를 빨리 넘기는 이런 걸로 나타나기보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 끌어내리기 이런 것이 먼저 드러날 거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황은 그렇게 이제 뭐 아주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뭐 움직임들을 계속 보이는 와중에 청와대가 이번에도 좀 어깃장을 놓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거는 이거는 좀 도저히 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청와대 지금 정무수석이 누굽니까? 지금 정무수석이 공석이죠. 그러면 조윤선 수석 잘못 물었네. 나간 다음에 지금 공석이고 정무수석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서 질문을 고칠게요. 청와대 정무 감각이 완전히 제로군요. 그 야당에서 이거는 사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밀어붙여도 아무런 명분의 하자가 없는 건데 그렇죠. 거부권 운운해서 그리고 국회의장이 중재를 했기 때문에 중재안을 내서 의장의 권위를 고려하고 또 사실 회송돼 와가지고 잘못하면 자동 폐기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각자가 체면을 덜 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한 방씩 뻥뻥 매기면 그리고 청와대도 왜 새누리당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면은 새누리당을 통해서 청와대 입장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웃기잖아요. 나와바리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일에 순서가 있는 거지 말이에요.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보실 대목이 있는데요. 예. 실제 이제 그 여야 간에 청와대 또 강경한 입장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야당이 발끈했기 때문에 네. 여야가 이제 조정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이 결국 관철되지 못하면 정의화 의장은 내일이라도 빠르면 내일이라도 그리고 이제 야당이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면 더 주겠다 뭐 이런 입장은 밝히고는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이제 개정국회법을 원한 그대로 이제 정부에 이송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뱉어놓은 말이 있고 지금 청와대가 계속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 뭐 몇 번에 걸쳐서 결국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유승민 끌어내리기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 점에서 보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 의결을 국회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높아 보이는데 그 이후 상황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초가 있습니다. 뭐죠? 그게 뭐냐면 그 오늘자 한국일보 사회면에 보시면 이 경찰이 지금 부산 지역의 모 원전 납품업체 비리를 수사한다는 기사가 하나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업체가요. 김무성 대표의 사돈 기업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오비락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계속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했던 얘기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뭐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유승민 대표는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면서 일관되게 가는데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좋게 보면 양측의 중재 또 삐딱하게 보면 이 결국 청와대에 휘둘려 갈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사실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라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김무성 대표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선택지가 사실 이제 유승민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청와대 편에 설 거냐 둘 중에 하나 이외에는 이제 선택지가 없어지는 건데요. 네. 그 과정에서는 후자 쪽,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 입지를 고려하는 쪽으로, 청와대 쪽에서 입지를 찾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에 반대하면서 이 개정국회법 재의결 요구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법안을 계속 펜딩시키면서 묶어두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연관 지어보면 인질이 하나 잡혀있는 거네요. 인질, 볼모가. 그렇죠. 사실상 청와대가 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정말로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아시겠지만 청취자분들 위해서 참고로 살짝 한 말씀만 드리자면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수사 또는 뭐 기획수사, 뭐 접보수사 등 어쨌거나 수사에 들어가면 최소 개요를 쭉쭉쭉 해서 올리죠. 그래서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비서실장은 당연히 그걸 커버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 특성이 누구고 무슨 건이고 누구와 연관돼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적 타이밍 조정이나 수사 강도의 조정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부산의 그 원전 비리 업체 비리라는 것은 뭐 원전 비리가 뭐 거기는 그 동네는 그냥 하도 그런 게 많은 데인데. 그렇죠. 이 타이밍에 그것을 입건해서 딱 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정치적 백그라운드는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박근혜 대통령 요즘 많이 바쁘시네요. 요 며칠 전에는 박원순 시장하고 막 싸우더니 이제는 또 유승민 원내대표하고도 이렇게 일합을 겨루시려고 하고 그러면서 인질 볼모 하나 잡고 김무성 선수에게는 자네는 가만히 있으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아이고, 메르스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러시나 몰라. 자, 그나저나 문자 메시지 그런 거 나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 청와대 문자 메시지. 야당 얘기 좀 해봅시다. 새정년 비주류가 뭐 이럴 줄 알긴 했는데 혁신위 인선안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반발했어요. 어제 조경태 의원이 기자들한테 혁신은 물 건너갔다. 친노 일색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또 대표적인 비노 인사 중에 한 명이죠. 이 박주선 의원이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주 강도 높게 혁신의 핵심은 문재인 대표 사퇴와 친노 개파 해체인데 이 혁신위원들이 이 친노 일색이어서 이미 혁신은 물 건너갔다. 혁신은 어려워졌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일단 하나는 비주류가 결국은 이 혁신위의 활동 자체를 거부하는 식으로, 부정하는 식으로 나갈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현 시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는 일정 부분 여전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당 혁신의 전권을 이 혁신에 맡기면서 지금 문재인 대표는 한 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그렇게 보면 비주류가 혁신에 반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친노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여지는 굉장히 좁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반개혁 세력, 반혁신 세력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을 텐데 혁신이 활동을 정말로 부정하고 나갈 수 있을 건지 그건 하나 좀 지켜볼 대목이고요.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박주선 이런 개별 의원들이 뭐 비난하고 뭐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얼만큼 이게 조직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다른 관전 포인트 하나. 어제 혁신위원 중에 이 조국 서울대 교수 그리고 우원식 의원을 좀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죠. 어제 제가 취재가 좀 부족했었는데요. 한 명 더 말씀을 드리면 정홍채 변호사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누구요? 민변 광주 전남 지부위원장이고
지금 호남 몫으로 이 정홍채 변호사가 지금 혁신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제가 아마 이름이 제가 기억하는 이름이 아마 맞을 정홍채 찾아볼게요. 예, 말씀 계속 이어가세요. 네. 그 정 변호사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독특함이라는 건 다른 독특함이라기보다 보통 그런 그 어떤 협회나 이런데 좀 수장 자리에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해당 지역에 특히 이제 지역 정서가 강한 곳, 영남이나 호남 같은 데서는 이 해당 지역의 정치권과 밀접하게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거나 이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런데 정 변호사는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호남 지역에 있는 호남권 현역 정치인들, 현역 의원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생각할 만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꼿꼿하고 정치색은 없고 그런 신망받는 그런 분입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신망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어쨌든 그 자기 자신의 신념, 소신, 주관 이런 게 굉장히 뚜렷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 중에 이 강기정 의원이 그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민운동을 할 때, 시민사회 단체 운동을 할 때, 그때 이 정 변호사하고 일부 인연은 좀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강 의원과 강기정 의원과 이 막역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건 아니라고 하고요. 그 점에서 지금, 호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그 정 변호사 인선을 두고 오히려 조국 교수보다 정 변호사 인선을 두고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승사자 아니냐 이런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호남 물갈이를 위해서조차도 좀 조용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김상곤 위원장이 정홍채 변호사 사실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이 정 변호사를 이렇게 발탁을 한 건 나름의 좀 전반적인 큰 그림 이런 것들을 하에서 좀 발탁을 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정 변호사의 그 활동을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름을 알아둘 겸 하나 정정해 드릴게요. 정채웅 변호사고요. 정채웅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민변의 광주 전남 지부장인데 네네. 지금 우리 양 기자의 리포트 들어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 대강 짐작이 가고 정말 조국 교수보다 오히려 광주 전남 쪽에는 어떤 발언의 무게를 획득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김상곤 쇄신위원장이 광주 출신이시고 네네. 그래서 아마 특별히 우원식 의원도 그렇고 조국 그다음에 이번에 정채웅 변호사 등등 뭔가 긴 장고 끝에 자기 그림을 그려낼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드는군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한 주일 내일 하루 더 있군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지요.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근황을 말씀드려는 왔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합니다. 작년 다시 또 세월호 얘기를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만 아들 승현군을 잃은 이호진 선생님 6개월 전에 진도 팽목항을 출발해서 3보 1배 세 걸음 내딛고 한번 절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서울에 입성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승현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치 못하실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물을 수 없는 한국어 어법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뭐 대체적으로 약간씩은 안 좋은 상태인데요. 네. 예, 그래도 이제 이틀 남았기 때문에 예. 무사히 잘 치르리라고 봅니다. 지금 계시는 곳, 전화 받으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예, 지금 용산구청 도착 지점 800m 전입니다. 아, 오늘 목표는 용산구청에 도착하시는 거군요. 예, 용산구청에서 끝이 납니다. 네, 저희들과의 인터뷰 때문에 지금 한 30분 정도는 아마 지체되거나 그러실 것 같은데 그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기 차도 경찰이나 누구 통제나 협조를 받아서 차도의 한켠으로 가십니까? 인도에서 하십니까? 도시 지역을 통과할 때? 예, 지금 수도권에 들어와서부터는 네. 이제 그 15m짜리 초대형 나룻배가 구조선 역할을 하면서 세월호와 지금 같이 그 순례에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도 사용이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계속 차도로 그 순례 그 행렬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레까지도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각 도시 관할 경찰들의 협조는 괜찮습니까? 예, 뭐 마음에 드는 데도 있고 안 드는 데도 있고 뭐 세상 사는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넉넉하게 느긋하게 답변해 주셔서 아마 청취자분들 배려하시느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도시별로 구간별로는 그 맨 바깥 차선이 버스 전용 차선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곳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예, 저희가 그 서울 그 수도권 진입하기 전에는 구조선 나룻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조그마한 수레에 달린 300km짜리 세월호를 이제 같이 그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인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인도를 사용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위험을 그 안전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그 최우선으로 했고요. 그리고 인도가 없을 경우 국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할 수 없이 차도를 이용했는데 상당히 뭐 위험한 고비도 몇 번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큰 사고는 없으셨죠? 예, 작은 사고도 한 건 없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저기 승현이 누나, 아름양 옆에 혹시 통화가 됩니까? 예, 지금 그 제가 이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음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아름이는 지금 행렬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예, 아름양 건강도 괜찮죠? 예, 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이고, 뭐 나이가 있으니까요. 예. 지금 이제 6개월 대장정을 이틀 앞두고 계시는 거죠? 예. 한겨울에 시작해서 초여름에 문턱에 와 계십니다. 예. 국토 한반도의 남쪽을 손과 무릎과 발로
완전히 이렇게 종주를 하신 건데 예,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올리는 큰 절 한 번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좀 녹이고 제발 세월호를 잊지 말아 주십사. 그리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사. 이런 심정으로 떠난다 하셨는데 6개월 대장정을 하는 동안 그런 것을 몸으로 정신으로 느끼셨습니까? 시민들의 반응 이런 거? 저와 아름이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수많은 분들이 이제 같은 자리에 땀방울을 쏟으면서 올린 정성에 비해서는 시민들의 반응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개중에 드물지만은 각중에 정말로 한마음이 돼서 저희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순례단이 오늘 용산구청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흘려보내서는 안 될 거고요.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 희망이라는 것은 여전히 싹트고 있다는 거, 그것을 제가 느끼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구간을 지나실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조하고 끼니를 대접하고 그런 것들 우리 청취자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인터뷰는 오늘 모처럼 또 몇십일 만에 연결했지만 늘 근황은 보고 있었거든요. 천안 지나신다 사진 올려주시고 이런 걸 봤는데 구간별로 동행해 주었던 시민들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분 혹시 계시다면 한두 분 얘기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행했던 분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분이 사실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눈물이 먼저 쏟아지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생겼던 그 아주 작은 인연부터 큰 인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으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죄송하게도 어느 한 분을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전체한테 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고생을 하면서 내려오면서 광주 구간, 그 다음에 대전 세종시 구간,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이제 갱신이 되면서 기록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상당히 좀 짜릿하고 뭉클한 그런 감정을 수없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에 이제 들어올 때 그 출발 인원이 다시 한번 또 갱신이 되고 그리고 수도권에 들어와서 어제 오늘 연속으로 지금 기록이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갱신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은 그래도 아침 10시에 출발하는 인원이 60분이 넘어서고 70분이 넘어선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오늘도 거의 100여 분 가까이 지금 현재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많을 때는 100분에 육박할 정도 굉장히 행렬이 길었겠네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는 더 하겠죠. 그러길 바라봅니다. 네. 지금 아시겠지만 메르스 사태 때문에 사람들 통행도 굉장히 줄어들고 마음이 얼어붙고 원래 전염병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더 황당한 것은 작년 세월호 사태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점이 많으냐. 초동 대처에 실패하고 뒤늦게 막 호들갑을 떠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어쨌거나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은 상황에서 삼보일배 행렬을 하시다 보니까 더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요. 시간은 넉넉히 드릴 터이니까. 물론 내일 모레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시면 또 행사와 말씀하실 기회가 물론 있으시겠지만 다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지난 겨울에 팽목항을 떠나면서 그리고 이제 곧 최종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하시는 심정으로 광화문에 도착하셨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 편안하게 길게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2월 23일 날 오전 10시에 진도 팽목항에서 첫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첫 절은 막역하게 그냥 올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계시는 엄마 아빠 그리고 혹은 엄마 아빠가 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분들한테 첫 절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광화문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올리는 그 절 역시 그분들한테 저는 올릴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하는 수많은 친구분들이 또 역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절을 올릴 것입니다. 그 절을 올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4년 4월 16일 진도 팽목항 맹골수도 아래서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참혹하게 학살된 세월호 탑승자 304명의 영혼을 달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비록 지난 1년이 지난 사이에도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세월호 유족들한테는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세월만 1년이 넘게 흘러버렸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그 한을 온전히 다 가슴으로 받으면서 앞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을 못 알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제가 그렇게 작은 정성이 아니고 큰 정성을 들이고 제 무릎을 바치면서 손목을 바치면서 국민들한테 한 절 한 절을 올리면서 광화문으로 갈 때쯤이면 적어도 돌아서서 바라보지 않고 있는 세상의 민심이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생각해 주시고 왜 304명의 어린 천사들이 물속에서 나오지 않았나, 세계 조선업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기술이 바닷속 30m 안에 가라앉아 있는 아이들 한 명도 살리지 못한 거는 고사하고 세월호 인양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을 정말로 알리고 싶었고 말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그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국민TV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순례단이 내일 모레 13일 날 서울시청 잔디밭 광장에 12시 반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네. 해마다 독감이나 감기로 사망하는 숫자가 현재까지 메르스로 사망한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날 시간이 조금이라도 없으시더라도 시간을 좀 내주셔갖고 예.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올리면서 30만 절 이상의 절을 올리면서 광화문까지 같이 하는 그 많은 친구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 앞에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저 죄송하고 욕보셨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승현 아버님, 마지막 이틀 힘내시고 토요일 광화문에서 예, 예.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 받을 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메르스 사망자가 한 명 더 추가돼서 사망자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